유니티에서 debug.log42를 호출할 때 여러분은 어떤 메서드가 실제로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나요? int를 받는 버전일까요? 아니면 오브젝트를 받는 버전일까요? 이 선택 하나가 박싱 발생 여부를 가르고 매 프레임 지시 스파이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컴파일러가 오버로드를 선택하는 규칙, 상속에서 벌어지는 충돌, 그리고 오버라이딩과의 결정적 차이를 IL 코드 수준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데미지 계산 유틸리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calculate int, calculate float, calculate int, float 이렇게 여러 오버로드를 정했는데 calculate 1.0f를 호출하면 어떤 버전이 실행될까요? int 버전, float 버전, 아니면 세 번째 버전, 예상과 다른 메서드가 실행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오버로드 해결 규칙을 모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팍싱이 몰래 끼어들어 매 프레임마다 지시 가비지 컬렉터, 즉 메모리를 자동으로 회수하는 런타임 구성 요소 가 동작하는 스파이크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버로드 해결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식당 주문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손님, 즉 호출 코드가 42번 주세요 라고 외치면 직원인 컴파일러가 메뉴판 후보 메서드 목록을 뒤집니다. 정확히 42번 메뉴가 있으면 그걸 가져오고 없으면 42번에 가장 가까운 메뉴를 골라내놓습니다. 단, 이 선택은 주문을 받는 순간, 즉 컴파일 타임에 완전히 확정됩니다. 런타임에는 이미 어느 메서드를 호출할지 다 정해진 상태입니다. 오버로드 해결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같은 이름의 접근 가능한 메서드를 모두 모읍니다. 둘째, 인수를 4개 변수에 변환할 수 있는 것만 남기는 필터를 적용합니다. 셋째, 남은 후보 중에서 더 구체적인 타입을 가진 메서드가 이깁니다. 예를 들어 print 42를 호출하면 print int, print long, print double 세 후보가 수집되고 3개 모두 int에서 암시적 변환이 가능하니 필터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최적 선택 단계에서 int가 가장 구체적인 타입이므로 print int가 선택됩니다. 코드로 직접 확인해보죠. 리졸버 클래스에 print int, print long, print double 3가지 오버로드가 있습니다. 13번째 줄 r.print 42는 literal 42가 기본적으로 int 타입이므로 정확일치로 print int d가 선택됩니다. 14번째 줄 사이엘은 long literal이니 print long이 선택됩니다. 15번째 줄 42.0은 double literal이니 print double입니다. 그런데 16번째 줄이 흥미롭습니다. shoot 1을 넘겼는데 쇼트에 정확히 매칭되는 오버로드가 없으니 암시적 확대 변환이 적용됩니다. 쇼트에서 int, long, 더블로 모두 변환 가능하지만 가장 좁은 타입인 int가 선택됩니다. IL을 보면 컴파일러의 선택이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콜버트를 보면 정확히 print int 32를 호출하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6번째 줄에 주목하세요. conv.i8이 등장합니다. 이건 int를 long으로 변환하는 명령어입니다. 컴파일러가 사이엘을 위해 자동으로 삽입한 것이죠. 10번째 줄 ldc.r8은 더블 상수를 스택에 올리는 명령어입니다. 오버로딩은 순전히 컴파일 타임 메커니즘이라는 게 이 IL 코드에서 잘 드러납니다. 각 콜버트의 전체 시그니처 print int 32, print int 64, print float 64가 명시되어 있어 런타임에 어떤 메서드를 부를지 추가로 결정할 일이 없습니다. 후보가 여러 개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컴파일러는 더 나은 함수 멤버 베터 펑션 멤버 규칙을 적용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타입 S1이 S2보다 더 낮다고 하려면 S1에서 S2로의 암시적 변화는 존재하고 S2에서 S1으로의 변화는 없어야 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죠. int를 넘겼을 때 long과 double이 모두 후보라면 어느 게 이길까요? long에서 double로는 변환이 되지만 double에서 long으로는 변환이 안 됩니다. 따라서 long이 double보다 더 구체적, 즉 더 좁은 타입이고 long이 선택됩니다. 정확일치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더 좁은 타입으로의 변환이 우선됩니다. 제네릭 메서드와 비제네릭 메서드가 함께 있을 때는 어떨까요? C# 사양에는 명확하게 비제네릭 메서드가 제네릭 메서드보다 낫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서 클래스를 보면 execute int와 execute tt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번째 줄 p.execute 42 int literal이니 비제네릭 execute int가 우선 선택됩니다. 하지만 13번째 줄처럼 타입 인자를 명시적으로 int로 지정하면 제네릭 버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줄 p.execute hello는 스트링 오버로드가 없으므로 제네릭 버전이 선택됩니다. 정리하면 타입에 딱 맞는 비제네릭 오버로드가 있다면 항상 그쪽이 이깁니다.
IL에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줄, 주석구역. p.execute42는 execute.int 32로 직접 연결됩니다. 제네릭 메서드의 흔적이 없죠. 다섯 번째 줄 주석구역. 명시적으로 int를 지정하면 execute.int 32, 0로 기록됩니다. 여기서 0은 첫 번째 제네릭 타입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 줄 주석구역. hello는 execute string 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IL 수준에서 오버로딩된 메서드들은 같은 이름이지만 시그니처가 완전히 다른 독립된 메서드들입니다. CLR 자체는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단순히 서로 다른 시그니처를 가진 메서드들을 각각 호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싱과 오버로딩의 관계입니다. 베드로거를 보세요. 로그 오브젝트 밸류 하나만 있습니다. 12번째 줄에서 int 변수 x를 넘기고 있는데 int를 받는 오버로드가 없으니 컴파일러가 int를 오브젝트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때 박싱이 발생합니다. 값 타입인 int가 힙 위의 오브젝트 래퍼에 포장되어 올라가는 것이죠. 유니티의 핫패스 매프레임 실행되는 성능 민감 경로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면 매프레임마다 힙 할당이 생기고 GC가 주기적으로 이를 청소하면서 프레임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IL이 박싱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줄 LD록 제명은 int 변수를 스택에 올리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줄 box system. runtime system. int 32가 등장합니다. 이게 박싱 명령어입니다. 힙에 새 객체를 할당하고 int 값을 그 안에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로그 오브젝트가 호출됩니다. 이 박스 명령어 하나가 힙 할당 하나를 의미합니다. GC 프로파일러에서 보이는 정체 모를 힙 할당들이 사실 이런 오버로드 설계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스 명령어를 정리해두겠습니다. 박스는 값 타입을 오브젝트 참조 타입으로 변환할 때 CLR이 실행하는 IL 명령어입니다. 힙에 새 객체를 할당하고 값을 복사하기 때문에 GC 압박을 유발합니다. 박스 시스템. runtime 시스템. int 32처럼 어떤 타입을 박싱하는지도 명시됩니다. 이 명령어가 IL에 보인다면 그 호출 지점에서 힙 할당이 발생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굿로거처럼 자주 사용하는 값 타입에 대한 전용 오버로드를 제공하면 됩니다. 네 번째 줄 로그 인트 밸류, 다섯 번째 줄 로그 플로트 밸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14번째 줄 9.logx를 호출하면 컴파일러가 int와 정확히 일치하는 로그 int를 선택합니다. 박싱이 사라집니다. 단의 기본 라이브러리에서 console.write라인이 int, long, double, 플로트 등에 대한 오버로드를 별도로 제공하는 이유가 정확히 이것입니다. 성능을 위한 의도적인 오버로드 설계입니다. IL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아까 베드로거에서는 LD록, 0 다음에 박스가 있었죠. 하지만 굿로거의 IL을 보면 LD록.0으로 int를 스택에 올리고 바로 로그인트 32를 콜버트합니다. 박스 명령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힙 할당이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오버로드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IL 수준에서 완전히 다른 동작이 나타납니다. 이제 오버로딩에서 흔히 빠지는 함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람스 배열입니다. 파람스 키워드를 매개 변수에 붙이면 호출 시 인수를 쉼표로 나열하는 편리한 문법을 쓸 수 있습니다. 로그 123처럼 말이죠. 그런데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new 오브젝트 123을 생성합니다. 이 배열이 힙에 할당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비용이 있는 것이죠. 파람스 오브젝트만 제공하는 로거 클래스입니다. 네 번째 줄 시그니처를 보면 스트링 메시지와 파람스 오브젝트 아규먼트를 받고 있습니다. 편리해 보이죠? 하지만 매 호출마다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첫째, 배열 힙 할당. 인수 개수만큼의 오브젝트 배열이 매번 새로 만들어집니다. 둘째, 박싱. 각 인트, 플로트 같은 값 타입 인수들이 오브젝트 배열에 들어가면서 박싱됩니다. 이 이중 비용이 쌓이면 GC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로그.로그 헬로 1을 호출했을 때의 IL입니다.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네 번째 줄 new array, new 오브젝트의 배열을 힙에 할당합니다. 여덟 번째 줄 박스, 정수위를 박싱합니다. 13번째 줄 박스, 정수위를 박싱합니다. 단 한 번의 로그 호출에 힙 할당 3번, 박싱 2번 일어납니다. 배열 하나에 박싱이 인수 개수만큼 발생하는 것이죠. 매 프레임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GC가 굉장히 바빠집니다. 해결책은 자주 쓰는 인수 개수의 전용 오버로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 로그 스트링 메시지, 인수 없는 버전. 여섯 번째 줄 로그 스트링 메시지, 오브젝트 아규먼트 1, 인수 하나짜리. 여덟 번째 줄 로그 스트링 메시지,
오브젝트 아규먼트, 1오브젝트 아규먼트 2, 인수 둘짜리. 그리고 10번째 줄에 파람스 버전을 폴백으로 두는 겁니다. 이 설계에서 중요한 점은 컴파일러의 오버로드 해결 규칙 덕분에 일반 형태가 항상 확장 형태, 즉 파람스 버전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90%의 호출에서 배열 할당이 사라집니다. 결과를 보죠. 로그L로 한 줄의 IL이 이렇게 단순해졌습니다. LDSTR로 문자열 상수를 올리고 바로 로그 스트링을 콜버트합니다. URL도 없고 박스도 없습니다. 배열 할당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게 오버로드 설계가 성능에 미치는 차이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선택적 매개 변수의 기본값 문제입니다. 네 번째 줄 셋업인트 타임아웃 30처럼 기본값을 지정하면 편리해 보입니다. cfg 셋업을 호출하면 자동으로 30이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이 편리함에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기본값 30이 어디에 저장될까요? IL을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줄 ldc.i4.s30 기본값 32 메서드 정의 쪽이 아닌 호출부의 IL에 하드코딩 되어 있습니다. 컴피그 클래스가 담긴 라이브러리가 v 2.0에서 기본값을 60으로 변경했다고 가정해보죠. 라이브러리 DLL만 교체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호출부를 재컴파일하지 않으면 여전히 30이 사용됩니다. 공개 API에서 선택적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바꾸면 이진 호환성이 깨지는 것입니다. 안전한 방법은 오버로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 셋업, 인수 없는 버전이 내부적으로 셋업 30을 호출합니다. 기본값 30이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관리됩니다. 나중에 기본값을 60으로 바꾸고 싶다면 라이브러리 내부에 이 한 줄만 수정하면 됩니다. 호출부를 재컴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 API를 설계할 때는 선택적 매개 변수 대신 오버로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C# 버전별 오버로딩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C# 1.0부터 기본 오버로딩이 지원되었고 C# 2.0에서 제네릭 메서드 오버로딩이 추가되었습니다. C# 4.0에서는 선택적 매개 변수와 명명된 인수가 도입되어 오버로드 해결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C# 13에서 특히 주목할 변화가 왔습니다. 파람스 스펜티 지원입니다. 이제 파람스의 스펜티를 사용하면 배열 대신 스택에 할당되어 힙 할당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C# 13에서 추가된 파람스 스펜티 문법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리드 오니 스펜 인트를 파람스로 선언하면 네 번째 줄 프로세스 123 호출 시 배열이 힙에 생성되는 대신 스택에 직접 할당됩니다. 박싱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전용 오버로드를 여러 개 만들어야 해결했던 문제를 이제 훨씬 우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버로드 해결은 컴파일 타임에 완료됩니다. 런타임 비용이 0입니다. 선택 우선순위는 정확 일치, 더 좁은 타입으로의 변환, 더 넓은 타입으로의 변환 순입니다. 비제네릭이 제네릭보다 우선합니다. 오브젝트만 받는 메서드에 각 타입을 넘기면 박싱이 발생합니다. 타입별 오버로드를 추가해서 방지하세요. 파람스 오브젝트는 배열 할당과 박싱의 이중 비용이 있습니다. 자주 쓰는 인수 개수에 전용 오버로드를 제공하세요. 그리고 선택적 매개 변수의 기본값은 호출부 IL에 하드코딩 됩니다. 공개 API에서는 오버로드가 더 안전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 상속과 오버로딩의 충돌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많은 개발자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기본 클래스에 두 인트와 두 더블 있고 파생 클래스에서 두 더블만 재정의했습니다. 그럼 D.242를 호출하면 뭐가 실행될까요? 42는 인트 리터럴이니까 당연히 기본 클래스의 두 인트가 실행될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파생 클래스의 두 더블이 호출됩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의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건물 안내 데스크 뷰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파생 클래스가 1층이고 기본 클래스가 2층입니다. 손님, 호출 코드이 들어오면 1층 데스크에 먼저 갑니다. 1층에서 대략 처리 가능한 안내원이 있으면 2층에 정확히 딱 맞는 안내원이 있어도 굳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컴파일러는 파생 클래스에서 먼저 후보를 탐색합니다. 파생 클래스에서 적용 가능한, 비록 암시적 변환이 필요하더라도 메서드를 발견하면 기본 클래스는 아예 탐색하지 않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D.242 호출 화살표가 디라이브드 쪽을 향합니다. 디라이브드에는 두 더블만 있는데 인트는 더블로 암시적 변환이 가능하니 처리 가능성으로 판정됩니다. 그러면 기본 클래스 탐색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베이스의 두 인트가 정확히 일치하더라도 파생 클래스에서 이미 후보를 찾았으니 베이스는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X 표시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뉴 키워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생 클래스에서 기본 클래스와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정의할 때 뉴 키워드를 붙이면이 메서드가 기본 클래스의 메서드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뉴를 안 붙여도 컴파일은 됩니다만 CS0108 경고가 발생합니다. 퍼블릭 뉴 보이드 두 더블X처럼 쓰면 경고 없이 메서드 숨김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베이스에는 doint와 dodouble이 있고 디라이브드에는 dodouble만 유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17번째 줄 D.242 디라이브드를 탐색하면 dodouble이 있고 int42를 더블로 변환할 수 있으니 derived.dodouble이 선택됩니다. 출력은 derived.doDouble42가 됩니다. 직관과 다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18번째 줄처럼 base d.242로 캐스팅하면 컴파일러가 베이스의 메서드 목록에서 오버로드 해결을 수행합니다. 베이스에는 doint가 있고 정확히 일치하니 base.doint가 선택됩니다. 캐스팅으로 숨겨진 기본 클래스 메서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IL이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줄 주석구역 D.242의 IL을 보면 두 번째 줄 ldc.r842가 있습니다. ldc.r8은 더블 상수를 스택에 올리는 명령어입니다. 42라는 인트 리터럴이 컴파일 타임에 이미 더블 42.0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derived doplot 64가 호출됩니다. 반면 다섯 번째 줄 주석구역 base d.242에서는 ldc.i4.s42 int 42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doint 32가 호출됩니다. 변수를 어떤 타입으로 참조하느냐에 따라 호출되는 메서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IL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C샵이 이렇게 설계되었을까요? 이것은 취약한 기본 클래스, 브리틀 베이스 클래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라이브러리의 v1.0을 사용하는데 베이스 클래스에는 두 메서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derived.doDouble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라이브러리가 v2.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베이스에 doint가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기본 클래스의 오버로드도 후보에 포함되는 언어였다면 여러분의 d.242가 갑자기 derived.doDouble에서 base.doint로 동작이 바뀝니다.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했을 뿐인데 코드 동작이 조용히 달라지는 것이죠. C샵의 현재 규칙은 이런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파생 클래스 코드는 기본 클래스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숨겨진 기본 클래스 메서드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D.242는 파생 클래스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줄처럼 base d 말로 캐스팅하면 컴파일러가 베이스의 메서드 목록을 탐색하여 base.doint를 선택합니다. 이 기법을 알고 있으면 의도적으로 숨겨진 기본 클래스 오버로드에 접근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전 원칙입니다. 기본 클래스에 정의된 메서드 이름은 파생 클래스에서 오버로드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의도치 않은 숨김이 발생하면 디버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메서드가 호출되는지 코드만 봐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로 실행해봐야 알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유니티에서는 특히 모노비헤이비어를 상속받을 때 이 점이 중요합니다. 안 좋은 예입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모노비헤이비어를 상속받고 네 번째 줄 주석처럼 모노비헤이비어에는 샌드메시지 스트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줄에 샌드메시지 인트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샌드메시지 계열 메서드를 호출할 때 어떤 버전이 실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모노비헤이비어의 샌드메시지는 유니티의 컴포넌트 통신 메커니즘과 연결된 메서드인데 이것과 이름이 같은 오버로드가 있으면 혼란이 발생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고유한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샌드 플레이어 메시지처럼 클래스 맥락이 담긴 이름을 쓰면 기본 클래스의 샌드 메시지와 충돌이 없고 코드를 읽는 사람도 어떤 메서드가 호출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new 없이 메서드를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줄처럼 public void doX를 new 없이 정의하면 CS0108 경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경고일 뿐, 컴파일은 성공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의도하지 않은 숨김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 메시지를 보면 반드시 new 키워드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거나 메서드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메서드 숨김은 C# 1.0부터 있어온 기능이며 지금까지 문법적 변화가 없었습니다. new 키워드의 동작도 동일합니다. 이 규칙은 언어 설계 초기부터 브리틀 베이스 클래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섹션 정리입니다. 파생 클래스에 적용 가능한 메서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기본 클래스의 모든 오버로드는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비록 기본 클래스에 더 정확히 일치하는 메서드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계는 브리틀 베이스 클래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결정입니다. 만약 기본 클래스의 숨겨진 메서드에 접근하려면 캐스팅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기본 클래스의 메서드 이름과 같은 이름을 파생 클래스에서 오버로드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 섹션,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차이입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두 개념을 혼동합니다.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다른 시그니처, 오버라이딩은 같은 이름의 같은 시그니처, 이렇게 단순히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목적,
동작 시점, 심지어 IL 명령어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IL 수준에서 이해하면 왜 이 메서드가 호출됐지? 라는 혼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버로딩은 메뉴판 확장입니다. 커피라는 카테고리에 아메리카노, 라떼, 에스프레소를 추가하는 것이죠. 어떤 음료를 주문할지는 손님이 주문하는 순간, 즉 컴파일 타임에 결정됩니다. 반면 오버라이딩은 레시피 교체입니다. 아메리카노라는 메뉴 자체는 동일한데 강남점과 홍대점의 레시피가 다른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주문했는지, 런타임의 실제 타입이 결정되어야 어떤 레시피가 실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주문 시점에 결정되고 후자는 가게 정체성이 드러나는 시점에 결정되는 겁니다. 비교 다이어그램입니다. 왼쪽 오버로딩은 바인딩이 컴파일 타임, 시그니처가 달라야 하고 키워드가 없으며 IL에서 전체 시그니처가 확정됩니다. 목적은 다양한 입력 지원입니다. 오른쪽 오버라이딩은 바인딩이 런타임, 시그니처가 동일해야 하고 버추얼과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사용하며 IL에서 V테이블 조회로 실제 타입의 메서드를 찾습니다. 목적은 다형적 동작 변경입니다. 두 가지 모두 콜버트를 사용하지만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동작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버추얼과 오버라이드 키워드입니다. 버추얼은 나의 파생 클래스가 이 메서드를 재정의할 수 있다 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버라이드는 부모의 버추얼 메서드를 내가 다른 구현으로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퍼블릭 버추얼 보이드 스피크로 선언하고 파생 클래스에서 퍼블릭 오버라이드 보이드 스피크로 재정의하면 부모가 선언한 스피크의 구현이 자식의 것으로 교체됩니다. 핵심은 시그니처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이 함께 있는 코드입니다. 디라이브드는 베이스.점 to double을 오버로딩으로 숨기고 베이스.점 스피크를 오버라이딩으로 재정의합니다. 19번째 줄 b.점 스피크를 보겠습니다. 변수 b는 베이스 타입으로 선언되었지만 실제로는 new derived가 들어있습니다. b.점 스피크를 호출하면 컴파일 타입은 베이스이지만 런타임의 실제 타입인 derived를 확인해서 derived.speak를 실행합니다. 출력은 derived.speak가 됩니다. 이것이 오버라이딩의 핵심인 런타임 다양성입니다. IL을 봐도 흥미롭습니다. 콜버트 인스턴스 보이드 베이스 스피크 IL 토큰은 베이스 스피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컴파일러가 보기에는 베이스의 스피크가 호출되는 것이죠. 하지만 런타임의 CLR이 이 콜버트를 처리할 때 실제 객체의 V테이블, 가상 메서드 테이블을 조회합니다. B가 실제로 derived 인스턴스이니 derived의 V테이블을 찾고 스피크 슬롯에 derived.speak가 들어있으니 그것을 실행합니다. IL 토큰과 실제 실행되는 메서드가 다릅니다. 이것이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콜버트 명령어를 정리합니다. 콜버트는 런타임의 객체의 실제 타입을 확인하여 V테이블에서 올바른 메서드를 찾아 호출합니다. 콜과 달리 다형성을 지원합니다. 콜버트 인스턴스 보이드 베이스 스피크 IL에는 베이스 스피크로 기록되지만 런타임의 V테이블 조회를 통해 실제로는 derived 스피크가 실행됩니다. 오버로딩의 콜버트는 시그니처가 이미 확정되어 V테이블 조회 없이 직접 호출로 처리되는 반면 오버라이딩의 콜버트는 V테이블을 실제로 조회합니다. 비교표로 정리하겠습니다. IL 호출 방식 오버로딩은 콜버트 프린트 인트 서른두처럼 전체 시그니처가 이미 확정된 채로 기록됩니다. 오버라이딩은 콜버트 베이스 스피크처럼 기본 클래스 참조로 기록되지만 V테이블 조회가 발생합니다. 결정 시점 오버로딩은 컴파일 타임, 오버라이딩은 런타임. 메서드 식별 방식 오버로딩은 매개 변수 타입으로 구분하고 오버라이딩은 V테이블 슬롯 인덱스로 구분합니다. 참고로 C# 컴파일러는 널 체크를 위해 비가상 메서드에도 콜버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비가상 메서드의 콜버트는 V테이블 조회 없이 직접 호출로 처리됩니다. 유니티에서 두 개념이 함께 등장하는 패턴을 보겠습니다. 사실 유니티를 쓰다 보면 매일 두 개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인지 코드로 확인해보죠. physics.laycast는 오버로딩의 훌륭한 예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방향만 주는 간단한 버전, 세 번째 줄처럼 laycast 힛 정보도 받는 버전, 네 번째 줄처럼 맥스 디스턴스와 레이어 마스크까지 지정하는 버전, 같은 기능을 다양한 매개 변수 조합으로 지원합니다. 필요한 세밀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점진적 복잡성 패턴이 좋은 오버로딩 설계입니다. 반면 모노 비헤이비어의 업데이트나 스타트 같은 메서드는 유니티가 리플렉션으로 호출하는 독특한 방식이지만 개념적으로는 부모의 동작을 자식이 재정의하는 오버라이딩과 유사합니다. 마지막 함정입니다.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을 혼동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도 클래스가 animal.speakint를 오버라이딩하는 게 아니라 speakdouble 이라는 새로운 오버로드를 추가했습니다.
13번째 줄 독점 스피크 3 독타입 변수로 호출하면 디라이브드 우선 탐색 규칙에 따라 독점 스피크 더블 2 선택됩니다. 출력은 독 3번. 하지만 16번째 줄 애니멀.스피크 3 애니멀 타입 변수로 호출하면 컴파일러가 애니멀의 메서드 목록을 탐색해서 애니멀.스피크 인트를 선택합니다. 출력은 애니멀 3번. 같은 디라이브드 인스턴스인데 변수의 컴파일 타임 타입에 따라 다른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오버라이딩이었다면 어떤 타입 변수를 접근해도 항상 독의 메서드가 호출되었을 텐데 말이죠. C# 버전별 변화입니다.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모두 C# 1.0부터 있었고 핵심 동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C# 9.0에서 공변 반환 타입이 도입되어 오버라이딩 시 부모의 반환 타입보다 더 구체적인 타입으로 반환 타입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애니멀을 반환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할 때 자식에서 독을 반환하도록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버로딩 해결 규칙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섹션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버로딩은 컴파일 타임, 오버라이딩은 런타임의 메서드가 결정됩니다. 오버로딩은 시그니처가 달라야 하고 오버라이딩은 시그니처가 동일해야 합니다. IL에서 오버로딩은 전체 시그니처로 메서드를 지정하고 오버라이딩은 v테이블을 통해 런타임에 디스패치됩니다. 중요한 점은 오버로딩이 변수의 컴파일 타임 타입에 따라 후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런타임 타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니티의 physics.laycast는 점진적 복잡성 패턴으로 오버로딩을 잘 설계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코드에 적용해서 박싱 없는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 오버로드를 설계해보세요.